예, 이제 오늘 웨비나 프레젠테이션 세션은 다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또 국내 RPA 시장 5년차 즈음해서 저희가 또 한번 리뷰해보고 넘어가는 자리로서의 패널 디스커션, 패널 토크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아까 공지를 해드린 것처럼 패널에는 제가 차례대로 소개를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UiPath의 백승환 전문이며, 네,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한국 IBM 정구화 실장님,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포스코 ICT의 장준화 리더님, 안녕하세요. 예, 이렇게 세 분 패널로 참가를 해주셨습니다. 바쁘실 텐데 또 마지막 시간까지 이렇게 패널로 참가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자, 그 얘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요. 국내 RPA가 도입된 지 이제 about 5년 차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네. 오늘 웨비나를 통해서 여러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각 패널 분들의 어떤 5년 차를 맞이한 어떤 소감이랄까 소회를 먼저 좀 여쭤보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백승원 전무님부터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벌써 5년이 됐습니다. 제가 2018년에 국내에 있는 많은 이제 국내 기업분들한테 RPA를 소개했던 데가 엊그제 같은데, 그 당시 2018년에 국내에서 RPA를 도입하시는 이제 초창기에는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일본을 벤치마킹을 했었습니다. 과연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떤 과제들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워낙에 영향을 많이 미쳤고, 2019년, 20년에는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글로벌 회사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략 기술들을 고민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시점에서 보면 그 당시에 일본은 어땠고 미국은 어땠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따라갈까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은 별로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RPA에 대한 그 이해도가 성숙을 했고 성숙이 됐고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적용 부분도 많이 지금 어느 단계까지 올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2019년에 제가 좀 소개를 할 때 말씀드렸던 한국형 RPA가 자리를 잡을 것 같다. 일본과 글로벌에 있는 중요한 사례들을 보고 우리한테 맞는 자동화에 대한 테마와 기술을 접목해 나갈 것 같다고 기대를 했었는데 지금 그런 단계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점프할까는 어느 나라를 벤치마킹하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 맞는 자동화를 해야 되는 때가 아닌가 싶고 그 준비가 잘 갖춰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5년 차 정도 됐으니 이제 우리만의 RPA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또 우리만의 RPA를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예, 그것이 이제 한국형 RPA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죠? 네. 예, 예, 알겠습니다. 한국형 RPA라는 것에 대해서도 좀 한번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그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있다가. 예, 그건 또 별도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백승원 전무님 얘기 들어봤고요. 정우가 실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 IBM의 정구화 실장입니다. 저 또한 2017년 7월에 IBM이 글로벌 RPA 기업인 오토메이션 애니웨어사와 OEM 파트너십을 맺고 처음 RPA를 이제 국내 시장에 진출을 했었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난 지금도 RPA 솔루션은 여전히 국내에서 그 여러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이긴 해요. 그래서 이런 중요한 시장에 있어서 RPA 솔루션 담당자라는 걸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IBM 입장에서는 늘 이제 혁신의 변화를 해오는 과정으로 2020년에 또 다른 새로운 기업을 인수해서 새로운 IBM RPA까지 출시를 하고 지금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IBM이 2020년 처음 새로운 RPA를 인수를 하고 나서 이 한국의 RPA 시장을 어느 정도 볼륨으로 볼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이제 글로벌의 판단을 굉장히 기다렸었는데요. 첫 번째 IBM RPA 출시 그 릴리즈에 한국어 버전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근데 그 말은 글로벌 입장에서 볼 때도 RPA 시장에 있어서 한국이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가,
그리고 한국 IBM이 가져가야 될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도 꾸준히 RPA는 IBM의 비즈니스 자동화 플랫폼의 핵심, 그다음 파운데이션이 될 수 있는 영역으로서 계속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방향성을 갖고 있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실장님도 방금 말씀을 해주셨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백전무님하고도 좀 같은 맥락의 말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한국 시장이 커지면서 나름의 커스터마이제이션도 필요하고 또 나름의 어떤 환경에 맞는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그 튜닝 이런 것도 그 수행이 되어 왔다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역시 이제 잠시 후에 이제 그렇다면 그 한국형 RPA는 또 각자 어떤 관점으로 보는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 또 여쭤보고 싶은 생각이 또 듭니다. 예. 그 일단은 이제 장준하 리더님까지 말씀을 듣고 나서 저희가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준하 리더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굉장히 국내에 처음 RPA가 시작될 때부터 RPA 사업을 시작을 해서 2017년부터 저희가 시작을 했으니까요. RPA 사업으로 보면 5년째 사업을 하고 있고 중간에 저희 자체 솔루션이 나오면서 저희 솔루션으로 사업을 한 지가 지금 3년 이제 돼가고 있는데요. 사실 글로벌 솔루션들 보다가 좀 늦게 출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분들께서 저희 제품을 믿어주시고 써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제 세션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2세대로 전환하려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을 맞이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 그 포스코 ICT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벤더들하고는 좀 특이하게 저희가 솔루션을 만드는 솔루션 공급사이면서 또 구축까지 하고 있는 구축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분들에게 RDA로 성공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방법적인 측면이나 구축에 대한 측면 그리고 제품에 어떤 기능을 넣어야지 될 것까지 같이 고민을 하면서 2세대로 넘어가는 준비를 하고 있고요. 고객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짐까지 이제 해주셨습니다. 네. 대표해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예. 자, 지금 질문 올라온 거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굉장히 인상적인 코멘트를 해주셨습니다. 이호승님께서요. 처음 RPA 도입하라고 할 때 되게 거부감이 많았는데 정말 단시간에 빠르게 적용된 것 같아요. 이런 코멘트를 해주셨거든요. 여기서의 키워드는 거부감인 것 같습니다. 예, 사실 RPA 도입할 때 개인적인 거부감과 조직적인 거부감이 있었고 그것과의 싸움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거부감이 이제 많이 희석되고 없어지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체인지 됐다는 게 정말 중요한 변화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제 시장에서의 어떤 실제적인 변화, 이런 거부감이 사라졌다고 하는 건데요. 이것도 조금 이따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고요. 또 이제 윤성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요. 한국형 RPA의 특징 뭐가 있을까요? 라고 이제 물어보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국형 RPA를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한국형 RPA란 말을 먼저 백전무님께서 해주셨으니까요. 한국형 RPA란 무엇이겠습니까, 전무님? 제가 화두를 던지고 보니 이게 굉장히 어려운 화두긴 하네요. 국내 기업들 여러 산업에 있는 분들이 궁금해하시길래 저희는 글로벌에 있는 저희 고객분들하고 한국의 RPA와 글로벌에 있는 RPA가 좀 어떻게 다른지 간혹 벤치마킹하는 미팅을 합니다. 똑같은 자동차 제조회사라도 자동화를 하고 있는 프로세스가 조금씩 다릅니다. 집중하는 영역이 좀 다른 거죠. 금융기관도 다르고 그건 뭐냐면 사업 환경이 다르고 규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의 자동화는 회사의 사업의 성과를 내기 위한 자동화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환경, 그 나라의 규제, 그 나라에서 지금 처해져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잘 이해를 하고 성과를 내는 자동화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업무의 성격이 좀 다른 거고 뭐 규모나 전략이라는 측면에서는 이제는 한국도 충분히 글로벌 수준에 와 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오히려 환경과 사업의 어떤 기회들을 보는 거고 또 하나 한국형 RPA의
저희는 물론 글로벌 벤더이긴 하지만 국내에 있는 여러 소프트웨어 혹은 AI 솔루션 기업들과 많이 협업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내에서 기대하는 RPA 융합 기술의 기대감은 영어권 나라와 혹은 중국권 나라와 좀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과제에 대한 접근이 한국형이기도 하고 기술에 대한 부분도 국내의 니즈에 맞는 솔루션과 RPA가 융합이 돼서 국내 고객이 정말 필요로 하는 그런 자동화를 추구하고 있는 거죠. 예, 예. 그 전무님의 답변이 이제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그 답변 중에 그 약간 그러니까 between the lines요. 그 약간 고민이 좀 느껴졌습니다. 저는 예, 그 행간의 의미로 이제 고민이 좀 읽혀졌는데요. 그거는 아마 이런 것 같아요. 글로벌 스탠다드로서의 솔루션이라고 하는 게 있고 한국 환경에 맞는 솔루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서로 배타적인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네. 예, 이 두 가지는 서로 조화가 되는 것이고 융화가 되는 것이고 또 발전의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네. 예, 이런 부분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정 실장님 얘기를 또 마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예, 예. 저도 한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IBM RPA 솔루션은 글로벌 제품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글로벌 제품을 국내 기업에 어덕션하는 파트너는 국내 기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다양한 파트너들과 함께 솔루션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저희 IBM은 에코시스템이라고 표현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국내 기업의 정서와 국내 기업의 요구사항에 맞게 RPA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이제 고객들의 요구사항이 사실은 글로벌 패키지로 만들어 놓은 것들하고 이렇게 상이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좀 더 국내 기업들이 커스터마이즈드 된 포탈을 원한다든지 좀 더 대시보드도 기본형이 아닌 고객사의 니즈에 맞는 형태로 커스텀할 수 있는 그런 엔진을 원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제품적으로 레디메이드를 갖추고 있으면 바로 적용이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들은 저희 이제 파트너들이 가진 에코시스템의 역량으로서 그런 것들을 미리 레디메이드 해놓은 것도 있고 아니면 프로젝트를 통해서 고객사의 요구사항을 맞춰가는 그런 이제 과정들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에코들이 만들어지는 환경을 가져가는 게 한국형 RPA 비즈니스를 해나갈 수 있는 동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예, 장 리더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국산 솔루션을 가지고 저희가 직접 R&D를 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 예. 현장에서 그 실제로 프로젝트를 할 때 고객분들이 필요로 하시는 그 요건들, 추가적으로 요건을 말씀을 하시는 부분들이 많아요. 네. 그러면 뭐 한국형 솔루션으로서의 장점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빠르게 저희 제품으로 넣어서 고객분들에게 딜리버리하는 그런 게 이제 장점인 것 같고요. 예, 의외로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품 개발할 때 저희만의 아이디어로 제품을 개발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전략 파트너사들하고 로드맵을 잡고 제품을 스펙을 잡을 때 그런 리뷰들을 같이 하거든요. 그러면 현장에서 요구하시는 그 미세하지만 조금 다른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요구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제품에 반영을 해서 이제 피드백 해드리는 쪽으로 지금 저희는 제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 이제 말씀해 주시는 도중에 이제 올라온 질문들을 저희가 조금 받도록 하겠습니다. RPA를 이호숙님의 질문입니다. RPA를 도입하고 난 후에 맨머스 감소와 비용 절감 효과가 나중에 일자리를 뺏길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실제 퇴사 직원이 발생되면 RPA로 업무 효율화를 하고 인력 충원을 안 해주거든요. 이런 상황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단기적인 이득이겠지만 직원의 입장에서는 RPA는 일자리를 뺏어가는 솔루션으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자, 이제 아까 그 거부감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이제 전체적인 시장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RPA 자체에 대한 거부감은 이제 많이 없어졌는데요. 부분적으로 RPA가 일자리를 뺏어가는 솔루션으로 인식되기도 한다는 부분적인 현상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백전무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많이 받고 있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질문 중이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오히려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기에 RPA가 도입될 때 RPA를 통해서 직원의 일을 대체할 거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근데 사실 만일 직원의 일이 대체됐다고 하면 지금 국내에도 100만 시간, 40만 시간, 50만 시간 하는 기업들이 아마 연일 신문에 나왔을 거예요. RPA라는 걸 가지고 구조조정을 했다. 근데 사실은 보시면 자동화 업무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사람을 이렇게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일부 혹은 뭐 또 조금 더 클 수는 있지만은 그 부분을 자동화함으로 인해서 좀 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효율화하는 거지 그 사람이 대체하는 기술을 보기는 어려운 거죠. 사실은 이제 RPA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지금 크게 회자되고 있지 않은 거는 사실 두려움을 없는 그 만족도가 두려움을 없는 거죠. 제가 과거에 여러 발표를 할 때 간혹 소개를 드리는 PC가 도입되던 1980년도 그때 PC가 도입되면 사람들의 일자리가 없어질 거라고 많은 두려움이 있었지만 실제 업무의 변화는 일하는 방식의 변화는 있었지만 PC를 활용하는 일들이 더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변화를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지금은 조금 자연스러워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려움, 아직 도입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면 두려움이 있으실 수도 있으나 여러 사례들을 보시면 사실은 만족도가 두려움을 덮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만족도가 두려움을 덮고 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명언이 막 나옵니다. 예. 그리고 윤성원님께서는요, 포스코에 대한 질문을 좀 해주셨어요. 포스코는 좀 늦었지만 자체 사내에서 적용하고 성공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 솔루션과 비교해서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그 포스코에 대한 질문이긴 하지만 질문이 올라왔기 때문에 답변을 듣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포스코는 당연히 이제 저희 솔루션, RPA 솔루션 에이웍스로 지금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제가 앞에서 이제 세션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부터 일반 사용자들도 좀 접근하기 편하게 저희가 UI, UX를 다 개발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쉽게 접근을 하셨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사실 경영층의 의지나 드라이브, 이런 뭐 스폰서십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경영층으로부터 그리고 포스코의 좀 조직적인 문화도 있는 것 같은데요. 새로운 기술을 적용을 해서 업무를 개선을 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장려를 하고 오랫동안 그 기업의 문화로 그것들이 남아있다 보니까 이런 솔루션들을 줬을 때 실제로 굉장히 잘 사용들을 하세요.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해주고 그래서 빨리 정착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사실 포스코 하면 이 철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좀 많이 있어서 약간 철하면 약간 딱딱한 뭐 이제 중후장대하다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러나 이제 그렇지는 않다. 예,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빨리 편견을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시민개발자에 대해서 허성님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시민개발자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머징 되는 것 같기도 하지만 또 퇴색하는 것 같기도 하다. 시민개발자의 미래는 패널들이 어떻게 보시는지 이제 물어보셨는데요. 세 분 중에서 아무나 요 부분 답변해 주실 분 계시면 그냥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답변을 좀 드리면 예. 1인 1로봇이라는 이제 그런 슬로건이 나왔을 때 초창기에는 시민개발자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직원 중에 나의 업무를 자동화하는 사람, 그다음에 직원 중에 우리 팀의 업무를 자동화하는 사람. 그래서 교육을 받아서 자동화를 직접 구현을 해보는 거죠. 물론 저는 시민개발자가 여전히 지금도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모든 회사의 모든 직원들이 시민개발자가 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1인 1로봇을 주장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을 보면 결국에는 회사 내에서 개발을 할 수 있는 직원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시민개발자를 본인의 하나의 커리어로 본다고 하면 저는 그건 좀 글쎄입니다. 시민개발자는 굉장히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고
회사 입장에서 내가 가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무기가 되는 거죠. 디지털 이 환경에서 굉장히 나의 무기가 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예전에 엑셀을 굉장히 다루는 직원은 마케팅을 하는 직원이 통계 패키지를 잘 다루면 그게 무기가 되듯이. 그래서 시민개발자를 하나의 커리어로 보지 마시고 훨씬 더 혁신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좋은 툴을 내가 학습해서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인 1로봇의 개념은 시민개발자가 들어와 있긴 하나 사실 궁극적으로는 모든 직원을 사용자 측면에서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시민개발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런 본인의 역량을 업스킬하고 한다는 측면에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예. 별도의 개념으로 보기보다는 이제 리스킬, 업스킬, 리스킬의 네. 개념으로 봐달라 네. 이런 말씀해 주셨고요. 자, 아까 그 만족도가 두려움을 덮고 있다는 명언을 또 하셨는데요. 그것에 대한 반응이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실감이 된다고요. 또 양정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업무 자동화가 업무 담당자를 배제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도와주고 협업하는 측면에서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코멘트도 해주셨습니다. 자, 정 실장님께 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또 올라왔는데요. 우지연님께서 하신 질문입니다. 우지연님 질문을 제가 정 실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복잡도가 높은 프로세스이자 또 난이도가 높은 그러나 효과와 완성도가 높은 사례가 있으면 소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네네. 일단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RPA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이제 과제 중심으로 먼저 논의를 하게 되죠. 근데 그 과제가 이제 얼마나 복잡하냐는 예를 들어서 프로시저의 길이가 길거나 여러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를 필요로 하거나 또는 중간중간에 if else 로직으로 짤 수 없는 로직들. 그래서 아까 이제 IBM RPA를 소개할 때 최근에 이제 퍼지 로직 같은 0과 1로 구분되지 않는 그러한 대략적인 그런 로직들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인공지능의 분야이기도 한데요. 이제 이렇게 복잡한 업무들은 어떻게 이제 설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방법,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떤 명령어 기술을 쓸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아까 저희 세션에서 얘기했던 셀타스크의 논문 검색 자동화 과제도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과제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논문 검색해야 될 사이트가 상당히 많고요. 거의 주 200시간 이상 해야 되는 굉장히 이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 과제고, 여기서 나온 이제 데이터를 이제 AI 케이스 디텍팅 할 수 있는 이상 사례를 감지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논문에 있는 약품 정보가 여러 이상 징후로 이어진 거에 대한 이제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AI 디텍터로 연계가 돼서 이제 그 AI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제들도 상당히 복잡한 과제 중에 하나인데요. 그 경중에 대해서는 여러 인더스트리별로 여러 이제 유스 케이스는 나올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아까 커머스 같은 조직들은 그 여러 사이트를 돌아다니면서 불법 허위 광고를 찾는다든지 어떤 심의를 어긋나는 정보를 찾는다든지,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그냥 정형화된 데이터로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특히 비정형을 터치해야 되는 그런 것들은 상당히 이제 어려운 과제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것들은 RPA가 계속 발전하면서 여러 가지 분야로 이제 도와줄 수 있는 걸로 계속 나오고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도 이제 이런 퍼지 로직들이나 R스크립트, 파이썬 같은 스크립트 기술까지 같이 활용을 해서 다양한 AI 파워드 오토메이션으로 만들어 나가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백 전무님 좋은 의견 주셨지만 저도 공감을 하는 게 RPA는 인력에 대한 재배치의 전환으로서의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다. 앞서 서두에서 직장인 3명 중에 1명은 지금 이직을 고려할 정도로 우리는 코로나 이후에 정말 그 어려운 인력 환경을 또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자동화된 RPA를 활용해서 업무를 재정의해 놓는 게 우리의 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배치의 도구로서 활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그 윤성원님 질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RPA는 초기에 빨리 도입이 됐고 확산이 됐는데요. 그
어떤 동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브레이크가 최근에 걸린 것 같다고요. 그런데 이제 이후 확산이나 도입을 할 때 향후에 그 어떤 경영진을 설득할 때 그 동력의 포인트를 어디에 두는 것이 좋겠고, 또 경영자를 설득하는 그 설득의 방법으로서의 어떤 동력은 또 어떻게 설명하는 게 좋을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도 이제 실무자들의 어떤 그 아픔이랄까, 이제 크리티컬한 부분, 가려운 부분 중 하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 리더님께서는? 사실 저희 이제 그룹 내부에서도 보면 처음에 RPA를 도입을 할 때는 IT 부서나 핵심 부서에서 약간 시험적인 그런 케이스로 해서 적용을 하게 되고요. 그게 이제 그 성공 사례가 제대로 나오는 게 하나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그룹사에도 보면 특정 부서에서 RPA 적용을 하면서 리드 타임도 단축이 되고 업무 처리하는 속도도 굉장히 빨라지는 효과가 나오면서 그 성공 사례를 이제 그룹의 회장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그걸 보시고 나서 이거 괜찮은 것 같아, 전체로 확산해봐,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성공 사례를 하나 좀 빨리 확보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에서도 보면 여기가 지금 3차 계약 변경을 하면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다들 약간 긴가민가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보통 RPA가 한꺼번에 가동을 하는 게 아니라 뭐 한 달 단위로 계속 중간중간 가동을 하니까, 한번 가동을 해서 운영을 해보니까 이거 생각보다 괜찮네 라고 하니까 또 과제가 추가로 더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 변경해서 또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는 중간에 또 추가로 더 과제가 나와서 지금 3차 계약까지 변경을 해서 계속 과제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도입할 때는 빠르게 가장 효과 높은 과제를 선택을 해서 성공 체험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장 리더님 말씀은요, 이런 거죠. 그 사탕이 얼마나 맛있는지를 설명하지 말고 네, 사탕을 쥐어줘라. 네, 네, 예, 사탕의 단맛을 보면, 네, 예,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조언인 것 같습니다. 예, 어쨌건 어려움은 있겠지만 마중물로서의 최소한의 사례를 빨리 확보를 해라. 네. 예,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 자, 그리고 양진용 님께서는 그 전에 윤성원 님 질문 제가 잠깐 먼저 볼게요. 이제 장 리더님 설명과 이제 연관된 부분이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그 COE 조직 있지 않습니까? 그 RPA가 성공하기 위해서 COE 조직은 필수일까요, 장 리더님? 저는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뭐 저희 굉장히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저희 그룹사 같은 경우에도 두 가지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매년 프로젝트를 하는 프로젝트 조직은 별개로 있고, 예, 예. 운영 조직을 별도로 가지고 있는데, 이 운영 조직에서 운영 중인 과제를 계속 유지 보수하고 운영하는 역할도 하고 있지만, 여기는 이제 RDA까지 현업까지 퍼진 상황이다 보니까 현업에서 스크립트를 직접 작성을 하시다가 잘 뭐 해결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 COE 조직으로 항상 수시로 문의가 들어오고 그 부분을 계속 해결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점점점 더 확산해 가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이 단순히 이제 질문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라는 수준이 아니라, 가끔씩은 제가 이걸 꼭 하고 싶은데 이 부분은 도저히 제가 로직 구사를 못 하겠어요라는 부분도 들어옵니다. 예. 그러면 그 부분은 짜서 드리기도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좀 확산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COE 조직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RDA로 가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어쨌거나 최소한의 조직은 갖추자. 네. 예. 네. 예. 근데 이제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COE 조직을 새로 인력을 채용을 해서 하기보다는 기존에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플러스 알파로 이제 이 업무들이 가다 보니까 운영하시는 분들은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사실 과도기인 게 이게 더 많아지면 결국은 인력을 확충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전까지는 운영하시는 분들이 조금 버든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들은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설명하신 내용과 연관돼서요. 자, 그렇다면 이 질문은 제가 백종원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이제 1인 1로봇 시대를 앞두고 있는데요. 그 RPA 기술을 통해 인력 운영비 절감 효과 사례와 RPA 기술 도입으로 RPA 운영 인력이 이래저래 해서 이제 필요하겠죠.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존 인력을 RPA 운영 인력으로 전환한 사례에 대해서 조금 듣고 싶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지금 화면으로 질문을 보고 있는데 기존의 RT 인력이 RPA 운영 인력으로 전환되는 경우는 굉장히 많죠. 근데 앞에 이제 1인 1로봇 관련된 질문이 좀 있으신 것 같아서 1인 1로봇 관련된 운영과 관련된 질문도 있으신 것 같아서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좀 전에 이제 COE 말씀도 하셨는데 회사 차원에서 하고 있는 전략적인 RPA에 대한 COE 조직이 있다고 보고 그건 당연히 IT나 회사의 전문가 조직이 운영 체계를 가져가는 건데 지금 이야기되는 개인화, 직원 중심의 자동화에 대한 그 체계는 조금 바뀌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의 COE는 개발하고 실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하면 지금 1인 1로봇, 미래지향적으로 나가는 RPA에서 자동화에서의 COE 역할은 훨씬 더 거버넌스에 좀 중점을 둡니다. 어떻게 지원을 하고 현업의 체계를 어떻게 잡아나갈 거냐에 대한 일종의 어드바이저리 역할을 하는 거죠. 1인 1로봇 시대가 왔을 때조차 중앙에서 모든 부분을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그닥 적합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COE에서 그 체계를 디자인을 하고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현업이 참여를 하는 거죠. 현업에서 변화 관리도 하게 되고 예산도 잡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운영까지 일부 하는 그래서 좀 다이나믹한 거버넌스 체계가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회사 차원에서 명확한 운영 인력과 1인 1로봇 차원에서 약간 하이브리드 운영 인력 모델이 나올 것 같고 지금 저희 또 COE는 그 두 개의 축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가이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원규님이 굉장히 재미있는 질문 올려주셨어요. 예, 이 질문은 이제 그 실장님께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재미있는 질문입니다. 자, 큰 기업이 아직도 RPA 도입 없이 유지되는 회사가 있나요? 예. 재밌는 질문 감사합니다. 나중에 솔직하게 답해주세요. 따로 한번 뵙고 싶네요. 제가 국내 모든 기업의 RPA 현황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 짧은 소견으로 말씀드리자면 당연히 큰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RPA에 대한 선택은 기업의 자유잖아요. 당연히 이제 RPA 효과가 매력적이고 여러 가지 인력의 그 효율화 측면에서 많은 장점도 또 보유를 하고 있지만 기업의 특성상 에지이즈 환경을 또 선호하는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딱 꼭 꼬집어서 어디는 안 하고 있더라. 그 기업이 우리의 타겟이야라고 하기도 하겠지만 그렇게 말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 한 가지 좀 더 제가 첨언을 드리자면 사실은 아까 제 세션에서 셀타스케어라는 고객사 사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셀타스케어라는 기업은 이제 그 임직원 수가 단 6명밖에 안 되는 스타트업이에요. 근데 그 셀타스케어는 RPA를 자신들의 메인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들어냈어요. 아까 코그니티브 엔터프라이즈로 가기 위한 7가지 요소 중에 데이터, 그죠? 어플리케이션, 클라우드 여러 가지 기술 요소들을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렇게 6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COE를 나누고 뭐하고 할 거 없거든요. 대부분 현업의 그런 라인 오브 비즈니스의 중심에 있는 비즈니스 유저들이에요. 그런 유저들이 있는 기업들도 RPA를 자신들의 메인 비즈니스로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분들이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IT 가이가 아니기 때문에 IT 시스템에 대한 운영, RPA도 결국은 IT 자원이기 때문에 서버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의 요소들이 필요로 한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또 아웃소싱을 주기도 하고 각각 기업마다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까? 인소싱일까? 아웃소싱일까? 또는 부분화일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은 기업의 특성에 맞게 가져가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예스나 노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원규님. 그러나 충분히 대답은 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자, 이종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RPA 벤더사들이 몇 군데 이제
알고 있는 게 있는데요. 대기업에서 하는 RPA는 그런 소스를 구매해서 독자적으로 운영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RPA 총판사 같은 데서 계속 유지 보수 운영을 하는 건가요?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대답 누가 해주시겠습니까? 네, 전무님께서 먼저 해주시죠. 네네. 가장 전형적인 유형은 RPA 벤더로부터 RPA 솔루션을 구입을 하시는 거고요. 다만 이제 그걸 구현하는 회사는 벤더마다 구현을 하는 서비스 회사가 있는 거죠. 서비스 회사가 어떤 일을 하냐면 그 RPA 솔루션을 가지고 기업의 업무를 분석을 해서 그 업무를 자동화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RPA 솔루션으로 디자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기업들은 외부에 있는 인력이 RPA에 대한 개발을 하고 그리고 통상적으로는 개발했던 회사가 일종의 운영이라고 하면 변화 관리입니다. 자동화하고 나서 프로세스가 바뀌었던가 대상 시스템이 바뀌었을 때 변화 관리까지를 구현했던 회사가 하는 게 좀 일반적이고요. 그리고 다만 이제 지금은 자동화 과제가 좀 늘어나면서 어떤 회사들은 그 운영이란 측면에서 내재화를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 회사의 변화 관리라고 하는 건 회사 내부의 시스템이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재화하는 경향이 있지만은 가장 일반적인 거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전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김덕호님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RPA 개발하면서 현업이 원하는 프로세스가 있겠죠. 현업이 원하는 프로세스보다 더 좋은 프로세스를 제안할 수 있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가이드하면 좋을까요? 또 고민일 것 같습니다. 그 김덕호님 질문, 장교님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저희가 RPA 과제를 수행을 할 때 앞단에 이제 처음에는 지금 하고 계신 업무들을 분석을 해서 프로세스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그 개발에 들어가기 전에 이 프로세스를 리디자인하는 작업을 한번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RPA를 도입을 하면서 RPA에 맞게 내지는 그전에는 자동화 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돌아가서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RPA가 도입이 되면서 이 부분들을 간소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프로세스를 리디자인을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현업분하고 저희 이제 컨설턴트 내지는 설계하는 분이 같이 협업을 해서 조금 더 좋은 프로세스를 만들고 개발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겠죠? 네. 예. 또 장리더님의 이제 어떤 경험에서 또 우러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김지원님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RPA 발전 방향은 RDA에서 RDA Revolution Desktop Automation이겠죠. RDA에서 IPA Intelligence Automation로 확장일까요? 이때 중요한 핵심 기술은 무엇일까요? 뭐 예를 들어서 초자동화, AI 이렇게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RPA 발전 방향이 RDA에서 IPA, 인텔리전스 오토메이션 쪽으로 확장이 맞는지 먼저 물어보셨고요. 이때 중요한 핵심 기술은 뭘지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이 부분 실장님 한번 대답을 해 주시죠. 네네, 좋은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RPA에 대한 개념을 이제 시장의 발전 변화로 봤을 때 최초의 이제 초기에는 RDA 같은 솔루션들이 많았죠. 이제 로보틱 데스크탑 오토메이션이라고 해서 별도의 서버 없이도 데스크탑에 에이전트를 설치함으로써 여러 가지 자동화 과제들을 실행을 할 수 있었고요. 그 대표적인 것들이 저녁 6시가 되면은 모든 임직원의 노트북을 꺼라, 파워 오프 시켜라. 이런 것들도 RDA에서 전형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들이고, 이제 그 다음에 나왔던 것들이 좀 더 중앙 통제형으로 RPA라는 서버를 이제 갖다 놓고 스케줄에 의해서 보트를 깨워서 실행하는 그런 개념의 솔루션들이 이제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고객의 요구사항은 늘어나고 그다음에 고객의 요구사항이 정형화된 로직으로만 구현할 수 없는 요구사항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넥스트 RPA를 생각할 때 무엇일까 나오는 단어가 바로 RCA라고 생각합니다. RCA는 로보틱 코그니티브 오토메이션. 아까 이제 질문자께서 얘기하셨듯이 인텔리전트를 겸비해라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think outside
차트에서 얘기해 드렸듯이 RPA는 리피티티브한 업무부터 휴머라이즈된 업무, 그다음 인텔리전트 업무들을 다 커버해 나가기 위해서 솔루션들도 발전하고 또 기업들도 또 그거에 관련된 유스 케이스들을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RDA, RPA, RCA로 가기 위한 방향이 이제 존재하는 거는 동감을 하고요. 여기에 이제 필요한 요소들이 아까 AI 기술이라든지 머신러닝, 그다음에 어널리틱스 같은 엔진들,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고객사의 프로세스를 먼저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프로세스 마이닝 기술들, 이런 것들이 다 겸비가 돼야지 하이퍼 오토메이션을 갈 수 있는 초석을 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 기술 분야를 가트너는 디지털 옵스 툴박스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김지원님 질문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이제 답변을 해주셨고요. 자, 이현철님께서 질문을 하나 더 올려주셨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어떤 그 테마와 주제를 가지고 디스커션을 좀 해보려고 했습니다만은 질문이 계속 올라와서요. 저희가 나누려고 디스커션을 하려고 했던 얘기는 한국형 RPA에서 일단 브레이크가 좀 걸렸습니다. 예, 예. 제가 그 이후에 어떤 그 각 패널 분께서 좀 인상적으로 느끼셨던 그런 고객의 소리라든가 그 고객의 소리로 인해서 어떻게 대응을 또 하셨는가에 대한 뭐 질문도 좀 여쭤보려고 했었고 몇 가지 더 질문이 있었는데요. 일단은 그 댓글로 올라오는 질문에 먼저 답변을 해드리는 것이 더 우선순위가 높을 것 같아서 답변을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다 갔습니다. 시간이 언제 이렇게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현철님 질문을 하셨으니까 일단 요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RPA 관련해서 정부 규제 변화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셨는데요. 백 전무님 이제 그 중앙부처 RPA 경진대회도 참가하시고 하셨으니까 요 한번 답변을 해봐 주시죠. 네, RPA 관련해서 정부 규제는 어떨 거냐는 질문하셨는데 사실 제가 규제를 이야기하기에는 제가 좀 주제가 넘는 것 같고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제 RPA 테마를 말씀드리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디지털 정부를 이야기하고 디지털 정부의 핵심 기술 중에 하나는 RPA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중앙부처에 있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10여 개의 부처에서 자동화 경진대회도 하고 그리고 작년하고 올해 들어서는 제가 공공기관들에 대한 자동화, 기술, 그리고 과제 발굴에 대한 자문을 해드리고 있는데 생각보다 열기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규제는 니즈에 따라서 당연히 저는 완화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지금은 공공기관의 자동화가 마치 2019년에 기업들의 자동화 붐을 일으켰던 것처럼 지금 하나의 그 테마가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저도 많은 시간들을 지금 공공기관 혹은 뭐 정부 관련된 부분에 시간을 이제 쓰고 있고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패널 디스커션을 하려면 1부, 2부, 3부 이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 금방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이제 한국형 RPA 이제 얘기를 좀 나눴고요. 자, 뭔가 이제 국내 시장도 뭔가 도약기이기도 하고 과도기이기도 하다는 뜻이죠, 사실은. 예. 그런 관점에서 세 분 연사님께서 프레젠테이션을 하실 때 그런 관점에서 장 리더님께서는 1세대, 2세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또 백전무님께서는 비욘드 RPA 또 그것과 관련된 유관된 내용 말씀해 주셨고요. 또 정 실장님께서는 think outside the box 말씀해 주셨거든요. 예. 그런 표현은 달랐지만 그런 맥락의 발표들을 다 말씀들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 국내 RPA 시장 또는 한국형 RPA
또는 각 연사, 각 패널 분들의 소속사 지금 그 솔루션들이 또 향후에 지향점이 또 어떻게 될지 각각 제가 좀 여쭤보고 싶고요. 요거를 마지막 질문으로 해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오늘 제가 이제 Beyond RPA, Intelligent Process Automation 말씀을 드렸는데, UiPath가 지향하기도 하고, 제가 믿는 것도 그런 겁니다. 기술이 비즈니스를 결정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저는. 기술은 비즈니스가 잘 되기를 지원하는 거고, 비즈니스가 잘 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들이 기술인 거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동화 기술을 통해서 성과를 내자기보다는 회사의 업무를 엔드투엔드 자동화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떤 기술들이 들어와야 될까? 사실 업무를 보고 그 업무에 대한 제대로 된 성과를 내기 위한 기술을 고민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기술은 그거에 대한 훌륭한 조력자가 돼야 되고, 지금 엔드투엔드 업무에 대한 개선, 사업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술들이 들어갈 수 있긴 할 텐데, 그래도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빠르고 가장 직원들이 느낄 수 있는 기술이 자동화가 아닌가 싶고, 그리고 그런 엔드투엔드 자동화를 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기존의 RPA 기술이 아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2가지의 인텔리전트 오토메이션,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에 대한 기술들이 접목이 돼야지 진정 원하는 사업적 성과를 낼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저희 UiPath의 방향이자 저희 고객분들하고 계속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그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실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오늘 주제를 생각하면서 토픽을 정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을 소요를 했는데요. 제가 이제 오늘 잡았던 주제는 Think Outside the Box입니다. 근데 아까 어떤 분께서 그 댓글에 Think Outside the Box about box에 대한 얘기군요 라고 좋은 답변을 주셨던데요. 사실 우리가 이 보시라는 솔루션적인 측면에서만 생각할 때는 기업들이 여러 가지 기능적인 욕구만 생각하는데요. 저도 오늘 상생에 대해서도 얘기했고 선순환의 생태계를 만드는 것도 얘기했듯이 이제 IBM이 갖고 있는 이런 기술력들이 결국에 기업이 비즈니스를 더 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휴먼 노동력을 좀 더 가치 있게 쓸 수 있는데 도움을 드리는 역할로서의 성장 모멘텀을 가져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저희 IBM은 앞서 그 새로운 RPA에 대한 지금 노력도 많이 하고 있지만, 또한 이제 올해 상반기에는 또 다른 왓슨 오케스트레이터라고 하는 또 다른 디지털 워커 솔루션도 또 출시할 예정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사실은 더 빠르고 쉽게 기업들이 적용해 나갈 수 있는 디지털 워커로의 전환에 하나의 솔루션만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아까 백점원님 말씀하셨듯이 엔드투엔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워크플로우 엔진도 필요하고 이런 캡처 영역들도 필요하고 RPA 같은 자동화 영역들도 필요한데요. 이런 다변화를 통해서 많은 요소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기업이 바로 IBM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그를 통해서 셀타스케어 같은 선순환의 생태계들도 만들어갈 수 있는 좋은 계기를 앞으로도 많이 마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리더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주제로 잡았던 부분이 RDA였는데요. 이 네. RDA를 주제로 잡은 이유가 작년 하반기 그리고 올해 상반기 들어서 고객분들 만나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RDA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고 어떻게 네. 해야지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주제로 잡은 거고요. 근데 저희 고객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결코 어렵지 않다. 좀 쉽게 접근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서서도 시티즌 디벨로퍼도 슈퍼 유저가 있고 엔드 유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꼭 전체 직원을 다 교육시켜서 이분들이 개발을 해야지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너무 접근하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조금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잘 사용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좀 쉽게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과정에서 제품상의 어떤 이런 기능들이 조금 더 추가가 되면 RDA에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라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언제든 저희는 이제 저희 쪽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는 제품에 항상 반영하는 그런 오픈된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언제든지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또 팔로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분 연사님의 마지막 답변까지 다 들어봤습니다. 자, 국내 RPA 시장 이제 5년 됐고요. 이제 6년, 7년, 8년을 향해서 달려갈 겁니다. 세 분 연사님의
또 패널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RPA 기술은 계속 발전할 것 같은데요. 아까 상생이라는 키워드가 나왔던 것처럼 상생할 수 있는 RPA, 그리고 인간 같은 RPA이기도 하지만 인간적인 RPA, 좀 더 따뜻한 RPA로 변화 발전해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 오늘 웨비나 순서를 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지금 이 시간까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어떻게 재미있고 또 유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내용들이 시청자 여러분들 실무에 잘 활용되고 또 유익하게 사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모든 연사님들, 그리고 참여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끝까지 이 시간까지 자리에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또 다른 주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